우리가 지금 여야 대선주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전화로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네. 의원님 좀 몸은 어떠십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네. 괜찮습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예.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격리 상황에서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예. 자, 저희가 이 대선 주자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예.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유, 이렇게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유, 그 이유부터 좀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풀뿌리 현장에서 또 지방에서 자치분권 균형 발전 활동을 해왔는데요.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양극화 해소라든지 불평등 타파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시대 정신은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그리고 양극화 해소 불평등 타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후보들이 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지만 그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몸으로 체화돼서 이걸 자기 5년 자기 정부에서 확실하게 할 사람은 감히 김두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국민과 당원들에게 저 비전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 정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대선 그동안 쭉 대선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시대 정신에 맞는 후보들이 어쨌든 선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내년 이제 대선 말씀하신 대로 불공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해온 것인데요. 네. 서울 중심의 60년 좀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6.25라는 전쟁의 패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공화국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 덕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고 또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 희생이 너무 컸거든요. 서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오아시스가 됐지만 네. 지금 지방은 사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5국 2특 특별자치도 네. 이런 5국 2특 체제를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저희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그 일을 해낼 후보를 선택하는 게 이번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각 후보들의 이제 공약도 저희 오마이 TV 생중계를 통해서든 인터뷰를 통해서든 계속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예. 김두관 후보의 대표 공약, 김두관 하면 이 공약이 떠오른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말씀과 좀 이어지는데요. 대한민국을 5개 메가시티하고 음. 2개의 특별자치도로 이제 대한민국을 재구조하겠다는 게 제 대표 공약이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다 균형 발전을 말로 하긴 하시지만 저는 아예 그냥 대들보를 옮기겠다는 그런 각오지만 네. 다른 분들이 말하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인테리어 정도를 바꾸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후보들 또 적절하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수술을 하자는 것이고 네. 다른 후보들은 그냥 상처난 부위에 약 정도 바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문제, 균형 발전 문제만큼은 그래도 김두관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수도권이 워낙 이 블랙홀이 돼서 네. 균형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단하는 학자도 있고 또 전문가도 일부 있긴 한데 네. 저는 대한민국이 서울과 지방, 중앙과 지방이 그 상생하고 인인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은 차기 정부 5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년 3월 9일에 선택된 20대 대통령이 이끄는 차기 5년이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과 중앙이 골고루 잘 사는 선도 선진 국가 대한민국을 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골든 타임 예.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그 일에 김두관 후보가 적임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쭉 보면 예비 경선과 지금 본 경선 상황을 쭉 보고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정신을 좀 보면서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고 계시긴 하지만 드러난 수치는 글쎄요, 이게 김두관 후보가 좀 앞서가고 치고 나간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수치를 사실은 보면. 네.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예비 경선을 거치고 이제 6명이 본선을 하는데도 예비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뭐 9명 중에 제일 꼴찌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실제는 제가 이제 6등으로 그 음. 본선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두관의 비전, 확실히 다른 비전과 정책을 음. 열심히 이제 홍보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예비 경선은 우리 당의 뭐 인지도 이런 조사지만 본선은 그래도 본선 상대 국민의힘 상대 후보하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요. 어. 저희들이 이제 9월 4일, 5일부터 이제 충남, 대전, 세종, 네. 충북을 하게 되는데 예. 아마 그때부터 좀 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리 음. 당은 사실은 제가 이제 영남에서 유일하게 출마해서 이겨본 경험도 있고 네. 또 떨어진 경험도 있는 사람 저밖에 없는데 음. 어쨌든 영남 지역이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지역인데 네. 영남 지역에서 상당한 의미와 득표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분들은 그냥 지금 여론조사상의 지지도지만 네. 저는 실제 그 영남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우리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네. 충남, 대전부터 시작해서 본경선이 들어가면 네. 상당히 주목할 거라고 그렇게 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본경선 앞두고 열심히 좀 활동하셔야 되는데 격리 기간이어서 좀 그게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볼 그래서 때. 이제 네. 온라인 토론회도 하고요. 또 예. 이렇게 오마이뉴스처럼 전화 인터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공약도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교육 예, 공약도 예. 보기도 했었는데, 자 이제 본경선, 순회 경선에 들어가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계신데, 특히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의원님은 좀 비판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핵심은 이재명 후보께서 그 결정을 네. 경선 후보가 아닐 때 했으면 이건 지방자치의 자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선 시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니까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런 비난을 자초하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별로 없고요. 어.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와 지방은 재정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돈 음. 많은 지역만 하겠다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지사직을 그만두고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을 다른 후보 측에서 했을 때 네. 저는 법적으로 보장된 12월 9일까지 음. 도민에 대한 책임으로 음. 이렇게 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엄호를 한 사람인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직무에 충실할 때를 전제하는 거고, 뭐 재난지원금 88% 지원하는 게 당정청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데 네. 재정 여력이 좋은 경기도만 이렇게 음. 12%를 더 추가 지원해서 100% 한다는 것은 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경기도지사직을 찬스로 쓴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 경기도지사직을 찬스로 쓴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렇게 않겠습니까? 해석할 수가 예. 있다. 예.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역할이 다른 거 아니냐. 또 이제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경기도가 뭐 여건이 좋아서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도 좀 하게 중앙 정부를 향해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또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88%전 국민이 지급하는 그 자체가 네. 80%는 이제 중앙 정부의 지원이고 20%는 지방 음. 정부 자부담이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지. 어느 음. 정도 지방과 중앙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그거는 네. 자율적으로 재량권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제가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지방 네. 정부를 그야말로
저 국방 외교만 빼고 다 지방 정부에 권한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방이 자율권을 가지고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면 전혀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후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좀 받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의 경선 상황을 보면 물론 지금 조금 네거티브 공방이 잦아들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뭐 이 경선 불복론까지 불거져 가지고 뭐 의원님이 서른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봤었는데요. 예. 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함께했던 이낙연 후보가 우리 대선 후보가 되면 제가 지지를 해야 될지 마음을 정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도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경선 불복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께서 네. 이낙연 후보를 지지를 표명한 사람 중에 한 30 몇 %가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안 찍겠다 하더라 이런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네. 굉장히 우려를 표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경선 불복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 이낙연 후보 본인은 이제 그 탄핵 때 찬성 안 하지 않고 참여는 했지만 반대를 했다 이렇게 반대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게 어쨌든 반대했던 사람 아예 그 투표장에 가지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이낙연 후보가 우리 당의 최종 후보가 되면 내가 찍을지 확신이 안 선다. 그리고 제 지지자들 향해서 같이 가자고 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경선 불복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이낙연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또 서른 의원께서는 역으로 뭐 저에 대해서 비판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경선을 하는 이유가 네. 검증도 하고 어떤 정책이다 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후보가 되면 원팀 정신으로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발언을 한 걸 제가 어쨌든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선이 끝이 아니라 경선에서 선택된 후보가 본선에 가서 이 야권 후보랑 붙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면은 또 다 원팀이 돼서 이 민주당의 후보와 함께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뜻이었네요. 예, 저는 뭐 경선 과정에서 혹독한 검증이라든지 치열한 논쟁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부터 뭐 이렇게 그냥 합을 내서 가자 이렇게 하면 말은 그럴듯하고 좋지만 실제 그게 잘 되지를 않고요. 2007년입니까? 그 야당의 그 당시 여당이죠.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치열하게 해서 그야말로 뭐 본선이 없었잖아요. 그 예선 마치고 그냥 본선으로 가버린 케이스인데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당의 지금 정도의 뭐 검증 과정에서 약간 좀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정도는 뭐 경선 과정에 오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만 넘지 않으면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증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보더라도 이게 네거티브 공방이 더 세면 셀수록 그런 공방이 보도가 되면 보도가 많이 될수록 글쎄요 이게 좀 좋은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후보에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 부분들 그건 좀 잘 봐야 된다. 그 선만 넘지 않으면 어차피 또 우리가 검증하지 않더라도 본선에 가면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 후보들이 우리 여당 후보에 대해서 뭐 굉장히 엄정하게 검증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건데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도 우리 당 경선에서 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증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치열하고 토론하고 검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의원님이 이제 격리 때문에 사실 이 경선 일정이 좀 영향을 받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경선 일정 연기 요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당 지도부나 당 선관위에서 연락이 좀 왔나요? 어떻습니까? 뭐 오늘 당에서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은 이제 대전 토론회가 27일에 있는데요. 후보들은 참여하고 이제 김두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아, 준비하고 있다고 전달을 받았고요. 예. 사실 뭐 경선 연기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고요. 아, 방송 토론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캠프의 정책 담당하는 우리 참모진들하고 접촉을 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게 기본적인 건데 네. 그거 자체가 좀 어려워서 아쉽고요. 또 아, 우리 당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경선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밀접 접촉자고 해서 격리가 되면 네.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매뉴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좀 아, 많이 아쉽고 네. 뭐 좀 섭섭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밀접 접촉하고 해서 14일 격리가 돼도 그냥 음, 빼고 진행할 것이냐 이런 걸로 보면 어, 당이 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 먼저 이 송영길 당대표 최고위원 쪽에 그런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하면 네. 뭐 중앙선관위 이상민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또 음, 이상민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한테 이야기하면 경선 연기 이런 거는 또 당 지도부의 결정이고 우리는 아, 실무적인 일만 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핑퐁을 해서 그 음. 점도 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내일 저희가 이상민 이 당 선관위원장 인터뷰 좀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돼서 예,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할 물어보시면 거고요.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이 경선이란 게 공정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김두관 의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런 경선 연기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누구라도 누구한테라도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도 없고 이게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처가 안 돼서 이 공정 경선이라는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예,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당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 본선에 이제 가시게 되면 야권 후보와 이제 아마 1대1 대결 정도 아니면 제3지대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한 뭐 세네 명의 후보가 맞붙게 될 텐데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윤 전 총장의 행보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워낙 뭐 저도 많이 지적하고 다른 음, 후보들도 지적을 했지만 네, 지난번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방문해서 기념관 네, 네, 뭐 집행선 발언 안 아, 하고 그분이 평소에 예, 가지고 있던 교양 자체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느꼈고요. 음, 그 세금 문제라든지 불량식품 문제 또 네, 120시간 노동 문제 등 보면 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한 수준이라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분이 야권 일이라는 게 참 불가사의하긴 한데요. 음,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그 후보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음, 여러 차례 토론에서도 상대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국민의힘에서 네, 그렇게 말씀 물었을 때 저는 뭐 기탄 없이 홍준표, 유승민 어, 전 의원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하, 어쨌든 1위 후보를 달리지만 예, 그쪽 당도 뭐 치열하게 검증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음. 후보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지지율이라는 것은 뭐 이게 출렁거림이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상황 좀 봐야 되는데 윤 전 총장의 지금까지 행보나 발언 이런 거 보면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최근에 뭐 음. 자체 여론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후보 20%를 넘었더라고요. 예, 어제 나왔던 그 예, 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예. 좀 홍준표 의원이 좀 박차를 좀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이 국민권익위가 어제 적발해서 명단을 국민의힘에 넘겼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걸 조치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결과는 좀 어제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당에서 움켜쥐고 있는데 그게 뭐 네, 안 알려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지난번에 우리 당의 송영길 대표하고 그 토론에서도 네, 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좀 아, 세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 결과나 아니면 조치 과정 이런 것들이 향후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내년 대선의 뭐 핵심적인
이슈는 부동산 음. 문제, 주택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 코로나 이 국난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당의 뭐 모든 대선 후보,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음. 부동산 문제가 쉬웠으면 뭐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음. 사실은 부동산 문제 정말 어려운 과제죠. 예, 아. 저는 그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네. 이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는 도저히 뭐 이걸 해소할 수 음. 없습니다. 음. 수도권에 정보, 사람, 돈, 기회가 모여 있는 거대한 블랙홀인데, 네.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네. 환경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공급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뭐 문재인 정부 205만 호 공급하고 네. 하겠다고 음. 이재명 지사 뭐 정세균 그러게요. 다 공급 후보 이런 대책을 분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250만, 280만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네. 성남 서울공항 뭐 김포공항에 이렇게까지 음음. 공항을 옮기고 주택을 짓겠다는데, 이게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면 음. 절반은 영내 수도권에서 이동하지만 절반은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지방 예. 소멸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도 어느 정도 그 공급하고, 네. 또 이제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엄격하게 올려서 음.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세제 정책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요. 음. 저는 이제 산업 정책하고 다 연동이 돼 있는 산업 정책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든 강주, 전남이든 충청이든 부울경이든 이런 도시들이 네. 서울에 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직장과 대학과 병원이 있으면 왜 서울로 음. 몰리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골든타임 5년이라는데, 차기 5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성 안에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 밖에 아. 비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정말 차기 5년 동안 이 균형 발전을 안 하면 네. 아마 이제 비수도권 우리 국민들은 서울공화국의 부스러기 뜯어먹고 사는 2등 국민으로 아. 전락합니다. 벚꽃 예. 피는 순서대로 지금 지방 경제와 지방 대학이 소멸해 오고 있잖아요. 음.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음. 지금 이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게 가장 시급한 과제죠.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어디에 공급 뭐 몇백만 원 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근본적인 그런 처방이 필요하다. 예, 수도권 중심에 돼 있는. 네. 단기, 이제 중기, 장기 전략이 필요하고요. 음. 부동산 시장을 단일하게 볼 게 아니라요. 네. 이제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시장 김밥 시장이 있고 음. 삼겹살 시장이 있고 한우 시장이 있거든요. 예. 어제 보니까 110매덕의 서울에 뭐 아파트가 팔렸다는 뉴스를 음. 봤거든요. 그거는 네. 한우 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 음. 거래에 따른, 보유에 따른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일이고요. 네. 삼겹살 시장은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청년, 뭐 직장인들이 음. 자기가 적금을 해서 일정 정도 그 돈이 확보가 되면 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만이 5억, 10억이 되는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음. 적극적으로 금융이 도와줘야 되고요. 네. 우리가 말하는 김밥 시장은 우리가 말하는 반지하, 옥탑방, 음. 고시원, 이런 쪽은 그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샤워실도 방이 없잖아요. 이런 네. 쪽은 재정과 금융을 왕창 투입을 해서 우리 음. 확실한 확실한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김밥 시장, 삼겹살 시장, 한우 시장을 버물려 가지고 대책을 세우니 그 대책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하. 이게 처방과 대책을 다 그 대상에 맞게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끝으로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 청년 어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주자들도 청년들을 위한 대책에 심혈을 좀 기울이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노량진에서 청년 일자리 센터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청년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 청년 예산이 문화관광체육부에도 좀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도 있고, 또 여성가족부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적은 예산인데 그것도 나누어져 있어서 음. 청년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법을 바꿔서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을 음. 하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우리 이제
그 대학 졸업자들이 지금 한 60% 정도 취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1조 이상 기업들이 많아서 지금 한 87% 정도가 취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이제 아무 일자리를 못 가기 때문에 3D 업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고급 인력을 뭐 임금이 낮은 그 3D 업종에 가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정부가 어쨌든 R&D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기업과 협력을 해서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기본자산제라는 그 청년들이 20살 되면 사회 진출할 때 한 6천만 원 정도 종잣돈을 주는 기본자산제를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청년들은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직장을 갖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고 기업이고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정부로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프라를 가는 데 이제 예산과 그 연구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청년 정책까지 좀 들어보고요.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지만 저희가 또 9월 중에 다시 한번 또 직접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예. 뵙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김두관 후보가 언급했던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게 홍준표 의원이 그 전주보다 3.9%포인트 오른 20.5%를 기록해서 28.4%의 윤석열 전 총장의 뒤를 이었는데요. 격차가 좁혀진 거고요. 이 조사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김두관 의원이 지금 격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경선 일정 관련해서 좀 배를 해달라, 연기를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좀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내일 저희가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 연결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선관위의 입장은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무님 오셨고요, 전용진님, 반야님, 박진성님, 네,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10시부터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김건희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기재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민정 원내대표와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야님이 이런 말씀 주셨네요. 서울도 비가 오나요? 어젯밤 경남은 번개와 천둥, 비가 어마어마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오마이스, 태풍 오마이스 때문에 많은 걱정과 또 피해도 발생해가지고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빨리 이 피해 복구 또 이런 것들이 정부가 또 지자체가 노력을 해서 함께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10시에 강민정 의원과 돌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 잠시만 좀 기다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